토지별도 등기. 토지별도 등기란 것을 나름 초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토지에 대한 별도 등기가 따로 돼 있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땅을 담보로 설정하고 돈을 빌려서 공동주택을 지은 뒤에 저당을 풀고 세대별로 대지권 등기를 해줘야 하는데 토지에 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못했을 때 등기부상에 토지별도 등기가 표시되는 거죠. 그런데 이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나왔었을 때 도대체 이 토지별도 등기가 있는 물건을 낙찰받으면 문제가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따져봐야 하는 게 핵심이겠죠. 어떤 이유에서 토지별도 등기가 설정돼 있는지 그 이유 따위는 사실 알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이 토지별도 등기는 민사집행법 91조 제2항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91조 제2항은 경매로 매각되는 부동산의 모든 저당권은 경매 매각으로 소멸된다라는 원칙이 있는데요. 이 뜻은 토지건 건물이건 설정되어 있는 모든 저당권이 소멸된다는 뜻이니까 토지별도 등기가 따로 되어 있어도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인 거죠. 다만 물권명세서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2005-15048 매각물권명세서 상에 토지별도 등기에 관하여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특별 매각 조건이 없다면 토지등기부 등본상의 별도 등기는 매각으로 인해서 소멸되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매각물권명세서상에 인수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분리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법정지상권의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내용은 지난 영상 중 지상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은 곧 대지 사용권으로서 전유 부분,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내가 사는 집을 소유하려면 그 집이 서 있는 땅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땅을 땅 따먹기처럼 이따만큼 여기는 내 거, 그리고 쪽이 조만큼 네 거, 이렇게 나눌 수가 없으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대지권 또는 대지 사용권이라 합니다. 우리가 사먹고 씹을 것도 아니니까 대지권에 관한 폭넓은 지식은 패스하고 경매 사건에 기재되는 대지권 미등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경매 이후에도 대지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유지상에 건축된 시민아파트처럼 본래부터 대지권이 없는 경우와 같은 내용이지만 토지 임대 분양주택처럼 분양할 때부터 대지에 대한 지분이 아예 빠지고 분양되는 경우인데요. 경매 이후에도 여전히 대지 지분을 취득할 수 없고 땅의 지료를 내면서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건축을 하고 토지의 저당권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됐을 때 대지권 미등기임에도 경매 감정가액에 대지가격이 포함돼서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 낙찰자는 대지권을 취득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한국말인데 판례를 읽다 보면 괜히 화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대지권 미등기 물건을 낙찰받아도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각물권 명세서 상에 대지의 금액이 포함돼서 경매가 진행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전 소유자가 돈이 없어서 대지 분양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대요. 그로 인해서 대지권이 없음으로 확인될 시에는 번거롭겠지만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외로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굳이 알 필요가 없을 듯하고 또 판례를 또 읽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아무튼 대지권 미등기에 대한 매각 불허가를 신청하는 단계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 단계까지 갔다면 사전 조사를 덜 하신 거예요. 임장을 통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사, 분양사, 부동산 관리사무소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보통의 경우가 분양 당시에 전 소유자는 분양대금을 전부 완납했는데 시공사의 파산, 분쟁, 요딴 이유에 의해서 대지에 대한 미납 문제가 남아있는 단순 대지권 미등기 사건이 아마도 대다수일 거라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지에 대한 시공사의 미납분이 남아 있어도 우리랑 전혀 상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팔 때 제 가격을 다 못 받겠죠. 그래서 낙찰받을 때 싸게 받으셔야 하는 거고요. 대지권 미등기에 대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도 매각물권 명세서, 둘째도 매각물권 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각물권 명세서의 비고란에 대지권 미등기나 매각 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됨, 요딴 내용과 대지권 완납 또는 감정가격의 포함 또는 대지권 미등기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전하다고 1차적으로 판단하고 임장을 통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근처 부동산에서 죄다 알려주셔서 안전하게 낙찰받았습니다. 이외로 대지권 미등기에 이런저런 내용이 많지만 사법고시가 목적이 아니라면 요 정도만 참고하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데 부족하셨다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구독은 취소 안 하실 거죠? 결론적으로 대지권 미등기에 관해서 전 소유자가 토지의 분양대금을 납부했는지의 여부를 꼼꼼히 조사하시다 보면 언젠간 대지권 미등기에 대한 달인이 되실 거라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이 있는데요. 그 실효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월세 곱하기 100 그리고 더하기 보증금입니다. 월세가 200만 원이고 보증금이 5천만 원이면 환산보증금은 2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2015년 5월 13일 이전에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상가임차인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차인은 경매로 상가가 매각될 경우에 임차 권리가 소멸되었고 임차인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선순위 임차인이었음에도 돈도 못 받고 쫓겨났었다는 거죠. 정말 억울한 분들이 많았을 거라 짐작해 봅니다. 하지만 2015년 5월 13일 날짜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차인에게도 대항력을 인정하게 되어서 이제는 선순위일 경우에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대항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상가를 낙찰받았을 때 낙찰금 이외로 선순위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금과 상관없이 전액 인수됩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주택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통해서 대항력을 갖춥니다. 상가는 사업자 신고를 통해서 대항력을 갖춥니다. 주택은 주민센터나 전자신고를 통해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데 상가는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돈 받을 순서라고 앞선 대항력에 관련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초과되어 확정일자를 못 받게 된다면 배당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환산보증금이 초과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은 배당이랑 상관없게 되는 거죠. 우선 환산보증금에 대한 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항력이 갖춰진 날짜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을 확인합니다. 보호법 적용 대상. 이 내용은 환산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일 때 적용된다는 기준금액이고요. 기준금액에 해당된다면 실제 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최우선으로 이만큼을 변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역은 용인으로 했고요. A와 B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근저당 이후에 후순위로서 C의 임차인을 설정해 봤습니다. 임차인들의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서 용인시의 환산보증금은 5억 4천이네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이 3,800만 원일 때 1,300만 원이 최우선 변제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사항입니다. 환산보증금의 기준 날짜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춘 날짜를 기준합니다.
앞선 내용이 이해가 안 되셨다면 일단 화면을 멈추시고 네이버 또는 경매정보 사이트에 나와 있는 환산보증금표를 보면서 앞선 내용을 우선 이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은 필수 사항이니라. 자, 계속할게요. A 임차인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에 참여할 수 있고 미배당금은 낙찰자 인수사항이 되는 전형적인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사항입니다. 그런데 B 임차인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했고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배당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낙찰금과 상관없이 선순위로서 전액 낙찰자 인수사항이 되는 거죠. C 임차인은 순위배당 또는 말소되는 사항으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럼 실제로 해당 사건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2명 있는데 두 분 다 후순위고요. 우선 첫 번째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3천과 월세 80, 환산보증금이 1억 1천입니다. 두 번째 임차인은 환산보증금이 9천이네요. 표를 보겠습니다. 소액임차금표에 들어가서 상가용을 클릭하면 되고요. 대항력을 갖춘 날짜를 기준해서 환산보증금은 5억 4천 미만 그리고 보증금은 3,800만 원 미만일 때 1,300만 원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차인 두 분 다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되는데 이 사건의 임차인들은 배당 신청을 안 했네요. 그래서 소멸되는 사건인데 사실 이 사건은 제가 받은 사건입니다. 실제 임차인은 한 분이었고 그 임차인은 배당을 못 받은 상황이었는데 다른 방법을 살짝 코치해줘서 보증금을 돌려받게 해드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관심을 갖고 반복하다 보면 한눈에 정리되실 겁니다. 구독은 필수고요. 안분배당. 실무상에선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듯한데 그래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표 하나 보여드리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하면 다 이해하실 테지만 그냥 가볍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가압류 이하 안분배당.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가압류 이하부터 평등배당, 즉 공평한 배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분배당에 해당되는 가압류는 날짜의 순으로 배당되지만 자기 순서에 왔을 때 가압류의 금액을 전부 배당받는 게 아니라 가압류보다 늦은 전체 채권 금액을 합산하고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만큼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좀 어려웠죠? 근저당은 날짜 순으로 전부를 배당받잖아요. 가압류는 자기 순서가 왔다 해도 그 금액을 전부 받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밑에 있는 채권들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해당 지분만큼을 가져간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낙찰 금액이 5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에게 1억 배당해주면 4억이 남습니다. 다음 순서인 가압류가 1억이 있는데 1억을 다 받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채권액을 모두 합칩니다. 그럼 5억이죠. 그 5억에서 가압류는 1억의 채권이 있으니까 가압류의 지분은 20%가 되겠네요. 그럼 남은 4억 중에서 20%만 받는다라고 계산하시면 안분배당의 계산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안분배당을 해주는 이유는 동일한 재산에 대한 채권이 모두 변제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들끼리 싸우지 말고 공정한 분배를 통해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표를 참고해 보시면서 계산을 딱 한 번씩만 해보시면 안분배당의 계산 방식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위등기. 대위등기란 타인의 권리를 대신해서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채무자가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대신해서 수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서 대위등기를 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판결문을 통해서 강제로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여러 사례도 있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 소유의 부동산이 있고 그 부동산에는 채권자가 등록돼 있었습니다. 어느 날 A는 사망했고 A의 모든 가족들은 그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합니다. 소유권자가 없는, 즉 주인이 없는 무주 재산이 됐을 경우에 채권자는 설정 계약서를 근거로 판결문을 부여받아서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경매를 진행시켜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함이죠.
소유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위 등기를 통해서 경매로 채권을 회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속 포기로 인해서 주인이 얻게 된 부동산의 채권자가 법의 힘으로 등기 신청하는 것을 대위 등기라 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 회원님이 낙찰받은 물건의 명도를 도와드리러 빨리 가야 해서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매 취하 요청 시 참고해야 할 사항. 임의경매 이후 취하 요청과 강제경매 이후 취하 요청의 각각 다른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취하를 요청하는 입장과 취하를 해줄지 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낙찰자의 입장이 개인마다 다른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용만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의경매 이후 낙찰이 된 상황이라면 낙찰자의 잔금 납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채무 변제 등의 이유로 채권자는 경매 취하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법원의 최종 승인에 의해서 경매가 취하됩니다. 정리하자면 잔금 납부 이전에 임의경매의 취하는 채권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이후 법원의 승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음은 강제경매 이후 낙찰된 상황입니다. 때늦은 후회와 발등이 불떨어진 상황으로 급하게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고 경매를 취하하려 해도 낙찰자의 취하 동의서가 없이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 낙찰자가 취하를 거부한다면 참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강제경매는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 진행되는 경매이기 때문에 그 판결문 자체를 무효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든요. 그 사이에 낙찰자의 잔금 납부로 모든 상황은 종료될 겁니다. 간단한 예시로 채무로 인해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서 그 판결문으로 경매가 진행됐다 보겠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곳은 수원지방법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뒤늦은 후회로 채무 변제를 했다 하더라도 수원지방법원에서 낙찰된 경매 사건을 취하하기 위해서는 인천지방법원으로 달려가서 판결문을 취하해달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취하 판결이 바로 이루어질까요? 판사님들이 드럽게 바쁘시답니다.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대요. 야, 구독하러 가자! 해서 강제경매를 취하하기 위해선 낙찰자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채무자는 후회를 하면서 낙찰자에게 취하를 전제로 보상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직접 겪은 내용인데요. 상황은 이랬습니다. 낙찰받은 다음날 해당 주택이 조심히 찾아갔더니 아,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사단을 벌이는지 모르겠네. 그 돈 내일 갚을 거고 내일 경매 취하될 거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당시엔 황당했지만 3일 정도 있다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취하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취하를 요청하셨고 저는 그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취하 동의를 약속했음에도 시간 끊는 목적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고 나서 그냥 바로 잔금 납부를 했습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식적 경매에 대해서 경매인들에겐 뭐 특별한 실익이 없다고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알 필요가 있을 듯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6번째로 올린 말소기준 권리 영상에서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식적 경매에 관해 말씀드리지 못했던 세부적인 내용을 오늘 함께 했네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배당 과정.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배당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업로드하고 있는 경매 영상 이후에 MPL 영상까지 공부하신다면 배당 절차를 무조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간단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살짝 설명드리면 채권을 절충해서 매입하고 직접 낙찰을 받아서 잔금 납부를 하고 배당일에 내가 낸 잔금으로 빚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빚잔치에서 돈을 받는 사람은 최초 우리와 계약했던 채권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배당일에 우리와 계약했던 채권자로부터 약속된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그 이후엔 낙찰받은 주택을 잘 매도해서 세금 없이 추가적인 차액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MPL 과정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방식을 MPL과 경매가 합쳐진 방식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배당에 관련된 진행 과정과
그 계산 방식을 정확하게 알아둬야 나도 모르는 손해를 피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배당 절차가 너무 단순한 절차인데 일반 경매인들에게는 생소한 과정이라서 굳이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별로 재미없으실 테니까 다른 영상으로 채널을 돌리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합니다. 잔금이 납부된 시점에서 약 한 달에서 두 달 이후에 배당일이 지정됩니다. 법원에 일이 많이 밀려 있을수록 늦어지는 거고요. 배당일자가 지정되면 채권자들에게 이런 서류들이 배달됩니다. 원인 서류, 주민등록증 등등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서 당일에 오라는 내용은 읽어보시면 다 아실 테고요. 원금이 얼마인지, 이자는 언제부터 못 받았는지, 그 외로 이 사건과 공식적으로 관련된 부대 비용이 얼마인지, 그래서 총 받아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 부분의 내용은 직접 작성해서 법원으로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보내야 하는 기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배당기일 열흘 전까지는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경매기장님들이 사전에 배당표를 작성해서 윗분들한테 결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드디어 배당일입니다. 법원에서 월급 타는 날이라고도 칭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다 챙기셨죠? 법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배당은 오후에 진행됩니다. 정숙한 분위기에서 정해진 시간에 판사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시는데 식사를 덜 하셨는지 목소리가 모기 소리보다 작습니다. 사건 번호들이 불려지고 해당 사건에 이의 제기를 할 사람이 있는지 묻고 이의 제기가 없으면 배당을 확정한다는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납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직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나머지 일들은 경매기장님들이 처리를 해줍니다. 그때부터는 약간 돗대기 시장 분위기로 바뀌죠. 여러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사건 번호가 불려지고 우리의 사건 번호가 불려지면 법대 앞으로 나가서 가져온 서류들을 풀어놓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은 원본계약서, 즉 원인 서류라 합니다. 등기권리증이 있다면 그것도 준비해야 하고 신분증과 신분증 사본 2장, 그리고 도장도 챙겨야 합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면 명도 확인서도 제출해야 하는데요. 딱히 정해진 폼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내용들을 기재하면 된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리인으로 갔을 경우엔 위임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2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2통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서류들을 제출하면 법원 보관금 출금 명령서라는 종이 쪼가리를 받게 됩니다. 이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법원 내에 있는 보관계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립니다. 배당받으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누군가를 먼저 보내서 번호표를 뽑게 하는 것도 시간 절약을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순서가 돼서 아까 받은 종이 쪼가리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서명하고 기다리면 또 하나의 종이 쪼가리를 받게 됩니다. 법원 보관금 출급 지시서. 아이씨, 발음도 어려워요. 다들 구독은 하셨는가? 이제 옆에 있는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 직원이 내어주는 서류에 계좌번호 등등을 기재하고 기다리면 띵동 하는 아름다운 입금 소리가 들리면서 배당이 종료되고 더불어 해당 경매 사건도 종결짓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굉장히 간단한 과정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배당받는 날을 기원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입찰표 작성 요령 종합정리. 경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하셨으니까 입찰서 작성하는 방식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게 입찰표 작성인데요. 입찰표를 잘못 썼다간 떡 싸먹을 수도 있으니까 소중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입찰표 작성 요령에 대한 내용을 자유로답게 세트로 준비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세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직접 입찰할 때와 두 번째, 대리인이 내 물건을 입찰해 줄 때, 세 번째, 2명 이상이 공동 입찰을 할 때, 네 번째, 2명 이상이 공동 입찰을 하는데 한 놈이 안 왔을 때, 다섯 번째, 2명 이상이 공동 입찰을 하는데 입찰과 상관없는 타인이 대리 입찰을 해줄 때, 이렇게 입찰표 작성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순서대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찰 당일 법원에 가면 대봉투와 소봉투, 그리고 기일 입찰표가 비치돼 있습니다. 그걸 자율적으로 가져다가 차분히 작성하면 되는 법원이 대다수인데 일부 지방법원은 대봉투와 소봉투, 기일 입찰표를 딱 한 장씩만 나눠주면서 그 즉시 입찰표를 작성하고 바로 제출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도 입찰자만 들어갈 수 있고 공동 입찰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 법원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직접 입찰할 때 날짜와 사건 번호를 기재합니다. 한 사람의 채무에 여러 개의 물건이 개별적으로 경매가 진행될 때 물건 번호가 발생됩니다. 이것을 개별 매각이라 하는데 이럴 때는 물건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의 물건이 단독으로 경매가 진행될 때는 일괄 매각으로서 물건 번호가 없습니다. 그럴 땐 물건 번호 란을 비워두셔도 상관없고 그냥 1이라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입찰자 본인 란에 나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냥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되겠습니다. 왼쪽 입찰가액 란은 제일 중요한 곳으로 내가 실제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뒤에 무조건 1, 10, 100, 1000, 만 숫자 뒤부터 무조건, 진짜 무조건 세워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숫자를 몇 개 더 쓰는 실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참고로 이렇게 몰수된 보증금은 법원에서 꿀꺽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건에 대해서 배당이 진행될 때 낙찰 대금과 합쳐서 배당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갈게요. 오른쪽은 입찰가액의 10% 또는 20% 하는 입찰 보증금액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폐찰했을 때 입찰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내용을 미리 작성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현금 자기압수표를 그냥 체크하시면 되고요. 누런 대봉투에는 내 이름과 도장을 찍고 뒷장은 사건 번호와 도장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도장 찍는 표시가 없다면 찍지 않아도 되고요. 돈을 집어넣을 하얀 소봉투에는 사건 번호와 내 이름, 그리고 도장을 여기저기 팍팍 찍고 마지막으로 스탬플러를 직접 찍을 수 있으면 찍고 아니면 찍어달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챙겨서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 대리인이 내 물건을 입찰해 줄 때 또는 내가 대리로 입찰해 줄 때입니다. 날짜와 사건 번호 기재는 동일하고요. 본인 란에는 소유자가 될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본인이라고 써 있으니까 본인이 나를 가리키는 말인 줄 알고 막 썼다간 완전 세대입니다. 대리인란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소유자와의 관계도 작성합니다. 왼쪽이 입찰 희망금액, 오른쪽은 보증금액을 기재하고 현금 자기압수표에 체크하신 뒤에 보증금 반환란에 대리인의 이름과 도장을 날인합니다. 그리고 뒷장에 대리인란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건 번호 그리고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봉투에는 입찰자란에 소유자의 이름과 도장 그리고 대리인란에 대리인의 이름과 도장을 날인합니다. 뒷장도 대리인의 도장을 찍고 돈봉투도 대리인의 이름과 도장을 찍습니다. 인감증명서와 기일입찰표, 돈봉투 이렇게 대봉투에 다 싸잡아 놓고 신분증을 들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명 이상이 공동 입찰을 할 때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예시로 3명이 공동 입찰할 때를 가정해 봤습니다. 3명이 모두 법원에 참석했고 입찰에 참여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대표자를 1명 정해놔야 합니다. 대표자 외 몇 명 이렇게 기재해야 하니까요. 입찰자 본인란에 별첨 공동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작성합니다. 옆에 도장은 찍지 않습니다. 밑에 대리인란에는 아까 정해놨던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본인과의 관계에는 공동입찰자로 기재하시고 보증금 반환란에도 대표자의 이름과 도장을 찍습니다. 뒷장을 돌려서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이 사항은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 작성해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대리인란에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요. 본인란에는 다른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모두 법원에 동행했으니까 막도장도 상관없습니다. 왜 다 왔는데 위임장을 기재하냐면요. 내가 다른 명의자를 대표해서 나서잖아요. 딱 그 이유예요.
그리고 공동입찰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게 없다면 집행관에게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건 번호와 날짜를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는 대표자 외 2인으로 기재합니다. 바로 밑에 공동입찰자 목록이 있는데 법원마다 서류의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공동입찰자 목록에 입찰자, 즉 소유자가 될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하고 지분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지분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동일하게 분배되는 것으로 처리되며 수정이 불가합니다. 다 작성하신 서류는 간인을 해야 하는데 순서대로 기일입찰표와 공동입찰신고서 사이에 간인하고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 목록 사이에 간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누런 대봉투 입찰자란에는 대표자 이름과 2명, 대리인은 대표자, 그 다음은 전과 동일한데 도장은 온통 대표자의 도장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소유자들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함께 제출하러 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 2명 이상이 공동 입찰을 하는데 한 놈이 안 왔을 때. 입찰서 작성 요령은 세 번째 했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다만 안 온 놈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2명 이상이 공동 입찰을 하는데 입찰과 상관없는 타인이 대리 입찰을 해줄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대리 입찰을 해줄 때의 상황입니다. 당연히 입찰자들은 법원에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재사항은 세 번째 공동입찰표 작성과 거의 비슷한데요. 다른 점은 대리인란과 보증금 반환란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뒷장에 있는 위임장에도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건 번호와 입찰자 전원의 인적사항, 그리고 도장을 날인합니다. 물론 인감도장으로요. 공동입찰신고서 그리고 공동입찰자 목록은 이전 설명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대봉투에도 입찰자란에 대표자와 그 외의 인원을 기재하고 대표자 도장을 찍고 대리인란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도장, 나머지는 전부 대리인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입찰표 작성에는 숫자를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그리고 입찰보증금을 잘 챙기시면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 영상을 보시면서 사전 입찰표 작성하는 연습을 했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부로 경매 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MPL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경매 과정을 알아본 건데요. 내일부터 그 MPL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PL을 공부하시면 경매의 또 다른 세상을 보시게 될 거예요. 구독은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MPL이란 무엇인가? 대출금이 잘 상환될 경우에는 이를 GPL, 즉 정상채권이라 합니다. 반대로 MPL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에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에 부실채권이라고 칭합니다. 금융기관에선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때는 대손충당금의 이유로 채권을 정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손충당금이란 기업의 예상되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준비금, 즉 고객이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에 발생할 손실을 미리 반영하는 대비책을 말하는데요. 복잡하기도 하고 우리에겐 세부적으로 알아야 할 만큼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하시다면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금융업체는 골치 아픈 부실채권의 부담으로 어떻게 해서든 정리하려 할 겁니다. 근저당권은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매각으로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채권을 매각하려 할 때 정상적인 원금과 이자를 다 받으려 하면 살 사람이 없겠죠. 채권을 사려는 사람도 무언가 남아야 매입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서 근저당의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좀 더 쉽게 이해되실 듯 합니다. 시세가 1억 2천 정도 하는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근저당은 원금이 1억이고 이자는 2천만 원이 쌓여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근저당권자는 K금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K금융과 협상을 통해서 1억 2천짜리의 채권을
자유로가 어렵게 1억에 매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자유로는 제 닉네임입니다. 실제로 1억이 다 있어야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5%, 즉 2,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질권을 통해서 1억짜리를 매입할 수 있는데 이 질권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채권을 매입한 자유로는 직접 입찰에 참여하려 합니다. 채권을 매입했기 때문에 입찰 금액을 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없겠죠. 실제 경매로만 입찰하시는 분들은 입찰 금액에 대한 고민이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일반적인 경매 입찰에 참여할 때 입찰 금액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NPL로 채권을 매입했을 때는 그 입찰 금액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1억에 매입했어도 우리에겐 1억 2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그 금액 안에서 마음대로 입찰 금액을 정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자유로는 시세가 1억 2천 정도 하는 부동산에 채권의 총 금액인 1억 2천으로 입찰을 합니다. 당연히 낙찰받겠죠? 시세가 1억 2천이니까요. 자유로는 1억 2천의 잔금을 법원에 납부하게 되면 법원은 원래의 채권자인 K금융에게 1억 2천만 원을 배당해 줍니다. 경매비용, 당해세, 소액임차 금액, 요딴 건 공부 차원에서 일단 배제를 하겠습니다. 1억 2천을 배당받은 K금융은 계약한 대로 2천만 원을 자유로에게 보내주고 채권의 계약과 경매가 비로소 종료되는 거죠. 이후에 자유로는 해당 주택을 1억 2천에 매매를 합니다. 법원에서 낙찰받은 금액이 1억 2천이고 매매도 1억 2천이니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겠네요. 나 세금 내고 싶은데. 세금 내고 싶어 죽겠어도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방식을 NPL의 매입 방식이라 칭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3자가 자유로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고 자유로가 폐찰한 상황이라면 어찌 될까요? 근저당권자인 K금융에 1억 2천이 배당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우리와의 계약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받은 K금융은 약속한 대로 2천만 원을 자유로에게 보내주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감사하게도 매매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폐찰했음에도 돈을 버는 방식, 이때의 방식을 NPL의 배당 방식이라 표현합니다. 그럼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들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NPL의 매입 방식 사례입니다. 채권 원금이 2억 2천이었고 이자는 4천이 쌓여있는 상태여서 총 채권액은 2억 6천이었습니다. 이 채권을 2억 2천에 매입을 하고 채권 총액인 2억 6천에 낙찰받은 뒤에 배당일에 4천만 원을 돌려받고 6개월 뒤에 2억 5천 7백에 매도를 완료했습니다. 3,7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건 분명하지만 매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대출 이자부터 금융소득세, 명도비용, 도배, 장판 등의 지출도 분명히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NPL을 통해서 배당받은 사례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채권 총액이 3억 4,500이었는데 이 채권을 2억 9,500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떤 귀인께서 3억 5,80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정말 오래 사실 겁니다. 저희의 채권 총액이 3억 4,500이고 매입 가격이 2억 9,500이니까 5천만 원의 차익을 고스란히 배당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3개월 만에 말이죠. 자, 이렇게 실제 사례들과 함께 간단하게 NPL 과정을 설명했는데 아마도 불법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불법 아니에요. 금융소득세 등의 세금들이 무조건 존재하는 지극히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그 과정을 모두 낱낱이 파헤쳐드리진 못하겠지만 앞으로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복잡한 NPL의 4가지 매입 방식 중에서 론세일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론세일 방식.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을 한 방에 매각하는 방식인데요. 예전 IMF 위기 때 해외 투자사들에게 이 부실 자산을 많이 매각했었죠. 그래서 많은 손해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돈을 다 주고 사오는 방식이 론세일 방식입니다. 만약 5억짜리의 채권을 사올 경우에 한 방에 돈을 다 지불하고 등기를 이전함으로써 채권자의 위치가 되는 방식이죠. 론세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장점에는
돈을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고 한 방에 돈을 다 주겠다는데 채권가액을 조금 더 깎아볼 수 있는 매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단점은 아주 치명적인데요. 돈을 한 방에 지불한다 해도 개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소속되는 MPL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MPL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받고 준비하고 뭘 또 갖다 제출하고 또 갖다 제출하고 약 1년 미만의 시간이 소요되고 자본금도 5억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론세일 방식의 단점이 즐비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규정상 이런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다른 방법이 뭐냐? 그거는 마주보고 얘기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론세일 방식은 개별적으로 개인은 매입이 불가하며 5억의 자산을 갖춘 MPL 법인 설립에 조건이 있고 돈을 한 방에 다 주고 사오는 방식을 뜻합니다. 론세일 방식에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사먹고 싶을 것도 아니잖아요. MPL을 시작하는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이고 또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영상 제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들 구독은 하셨는가?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후정산 방식. MPL의 방식은 론세일 방식, 채무인수 방식, 사후정산 방식, 대위변제 방식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 론세일 방식과 사후정산 방식입니다. 론세일은 개인이 못한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사용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으니 모순이 좀 있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론세일 방식은 개인은 못하는 게 맞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맞고 저 개인적으로도 론세일 방식을 하고 있고 아이러니 하실 겁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모두 담을 수 없는 부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 론세일 방식과 사후정산 방식인데요. 오늘은 그 사후정산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정산 방식은 최소한의 투자금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사후정산 방식을 설명하기 전에 질권대출의 방식에 대해서도 아셔야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4억짜리 채권을 매입했을 때 질권대출 90%를 발생시키고 나머지 10%, 4천만 원의 자기자본금이 들어가면 4억의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방식이 질권을 포함한 사후정산 방식입니다. 물론 90%의 질권대출의 이율은 기존 대출보다 높고 그 대출의 몫은 본인이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무튼 이런 구조로 수년간 지속되어 오다가 갑자기 금융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 채무자 보호법 시행에 의해서 기존 90% 이상의 질권 대출 허용 범위가 75%까지 하향 조정됐고 그로 인한 투자자의 자기자본금이 25%로 늘어났습니다. 아니 대출의 영향을 왜 여기까지 참 어이가 없네요 정말. 그래서 지금 금융감독원 소속의 몇몇의 대부업체들은 난감한 상황일 듯합니다. 일단 예를 들어 설명해 볼 건데요. 나중에 자기자본금이 25%를 적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겠지만 지금은 기존에 해왔었던 방식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금이 4억이고 이자가 5천만 원이 쌓인 4억 5천만 원짜리의 K금융의 채권을 또다시 자유로가 어렵게 협상을 통해서 4억에 매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계약금은 10%, 4천만 원으로 계약을 합니다. 나머지는 질권대출을 받고 90%의 질권대출 이자는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자유로가 부담을 합니다. 만약에 대출을 안 받고 4억을 다 낸다면 이자가 발생 안 되는 건 당연하겠고요. 부동산의 시세가 4억 5천이라면 4억 5천에 입찰하면 될 것이고 시세가 4억 4천이라면 4억 4천에 입찰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시세가 4억 5천이라고 가정하고 4억 5천에 입찰을 합니다. 시세가 4억 5천이니까 당연히 낙찰을 받겠죠. 제3의 최고가 매수인이 나타나서 폐찰되면 더더욱 감사한 일이겠고요. 폐찰했는데 왜 감사한 일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앞전에 올렸던 MPL 관련한 첫 번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찰 이후에 법원에 잔금을 납부합니다. 법원에선 납부된 잔금으로
배당일에 K금융에게 4억 5천을 지급합니다. K금융은 배당받은 당일 자유로에게 차액인 5천만 원과 계약금으로 지급했었던 4천만 원을 돌려주면서 경매 사건의 사후정산 방식은 모두 종결됩니다. 이후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든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수익을 실현하든지는 개인적인 몫이 되겠죠?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질권대출은 어떻게 받는지, 받을 수는 있는 건지. 한 편의 영상으로 모든 걸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NPL의 사후정산 구조가 이렇다라는 것만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을 모를 뿐이지 다 방법은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여기저기 검색하시다 보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냈다는 사례들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흔히 관심을 끌기 위한 낚시성으로 앞뒤 다 자르고 총 금액에 대한 언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저까짓게 감히 그런 게 잘못됐다고 욕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경매든 NPL이든 어지간한 시간 투자와 노력 없이는 쉽게 얻어질 수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본업이 아닌 부업으로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그 누구도 믿지 말고 내 스스로 투자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의 내공을 쌓으시길 바랄 뿐입니다. 채무인수 방식. 채무인수 방식은 사후정산 방식과 매우 흡사한데요.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후정산 방식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입찰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입찰 후에 배당 시점에서 정산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채무인수 방식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입찰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서 입찰 금액을 사전에 확정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한 가지 내용이 더 추가되는데요. 채무인수 방식의 단점이고 또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이 사항은 영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아무튼 낙찰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채무인수 방식은 투자자인 낙찰자의 잔금을 대신해서 채권자의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상계해달라고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계신청서라 하는데요. 좀 더 쉽게 상계신청서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의 요청서인데요. 낙찰받으면 상계 처리한다는 내용을 계약 당시에 이미 정해놓은 거죠. 낙찰자가 법원에 내야 할 잔금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만큼을 퉁치자라는 신청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잔금을 대신해서 법원에 상계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 문제가 없다면 소유권을 갖고 오게 됩니다. 이후에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키면서 기존에 있던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방법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기존 근저당이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키지?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계약의 균형을 유지하고 각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동시이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키면서 동시에 기존에 있던 근저당이 말소되고 새로운 대출은행이 등기상 선순위로 올라가는 동시이행 조건으로 대출이 승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저 너무 쉽게 설명하는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생각해도 기특합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초 부실이 발생된 채권을 자유로가 4억에 매입했고 4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잔금 납부 때 K금융이 법원에 상계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하자가 없다면 자유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소유권을 가져온 자유로는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키면서 기존 K금융의 근저당을 말소시키고 이후에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얻게 되는 방식이 채무인수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채무인수 방식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잘 되셨나요? 구독은 필수 사항이니라. 내일은 NPL의 4가지 방식 중에서 대위변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대위변제. 대위변제란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인데요. 대위변제는 법정대위변제와 임의대위변제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법정대위변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이해관계인, 예를 들어서 후순위 채권자가 나보다 선순위에 있는 근저당을 대신 갚고 자신이 선순위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권리 순위가 변경되고 이후에 배당 신청을 할지 여부는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갚아준 근저당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면 구상권을 행사해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건마다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위 변제를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물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임의 대위 변제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소유자의 요청으로 생판 모르는 제3자가 소유자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그 대가로 선순위 등기 설정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사전에 변제 완료 시점과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만약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서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대위변제 투자에 주의할 점은 경매로 진행될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부동산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기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안전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의대위변제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매 예정으로 등록됐었던 물건이었습니다. 소유자의 대위변제 요청으로 부동산의 시세를 조사했고 조사 결과 현 시세는 8억 정도였지만 보수적으로 6억 정도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회의를 거쳐서 약속 이행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매 진행까지 2년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2년 동안의 이자를 모두 합쳐도 보수적으로 평가한 6억에 못 미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 경매에 등록하신 몇몇 회원분들과 함께 3억 5,500만 원을 투자했고 자유로 법인은 토지와 건물의 선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투자자는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께서 건물을 빠르게 매도하면서 7개월 만에 원금을 포함한 이자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까지 완납을 받았던 사례였습니다. 너무 단기간에 마무리돼서 약간의 아쉬움은 남긴 했지만 안전한 투자의 결과물에 대한 보람은 충분했습니다. 질권 투자와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임의대위변제는 보수적인 물건 가치 평가를 기준으로 등기상에 내 이름이 설정되는 안전한 계약이 중요합니다. 차액 약정 보증금. 실제 내가 계약했던 금액과 제3자의 입찰 금액을 비교해서 그 차액에 대한 페이백 조건의 특약사항입니다. 바로 예시로 들어가겠습니다. K금융과 협상을 통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5억짜리 채권을 자유로가 4억에 매입했다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자유로는 5억에 입찰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차액약정 보증금의 내용을 추가했고 차액약정 보증금에 대한 비율을 100%로 작성했다 보겠습니다. 입찰일날 자유로는 5억에 낙찰이 되고 차순위로 제3자가 4억 6천에 폐차를 했다면 최초 자유로는 4억에 계약을 했고 차순위 입찰가가 4억 6천에 폐차를 했으니까 6천만 원의 갭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차액약정 보증금을 100%로 계약했으니까 자유로는 6천만 원을 K금융에게 페이백 해줘야 한다는 아주 기분 나쁜 조항이 바로 이 차액약정 보증금의 내용입니다. 차액약정 보증금은 10%에서 100%까지 협의하기 나름이며 채무인수 방식에 사용됩니다. 만약 거래하고자 하는 물건의 채권자가 차액약정 보증금의 작성을 요구할 경우엔 그냥 패스하심을 추천드립니다. 더 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전달하진 못하겠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조항임은 분명하고 혹시나 짜고 치는 고스톱에 당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아참, 다들 구독은 하셨는가? 채권 매입 의향서. 경매 물건에 대한 구두 협상이 사전에 이루어졌다는 전제로 어떤 방식과 얼마로 채권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문서입니다. 채권의 담당자도 윗선의 최종 결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서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채권을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로서 허술하게 작성한다면 그만큼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나름 꼼꼼히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경매 법원과 사건 번호와 목적물을 기재합니다. 사전에 협상한 금액을 기재하고 매입 방식을 기재하는데 돈을 다 주고 매입한다면 론세일 방식일 것이고 사전에 협의한 대로 계약금을 걸고 질권을 통해서 계약한다면 사후정산 방식이라는 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혼합 방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복잡할 듯해서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계약금을 얼마로 언제 계약하겠다는 표시와
잔금은 언제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매입 희망자의 정보를 기재하면 서류는 완성됩니다. 당장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서류는 아니지만 채권 매입 의향서의 약속 이행으로 또 다른 사건들을 위해서 서로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채권 행사 권리 금액. 채권 최고액과 채권 행사 권리 금액을 많은 분들이 혼동하십니다. 채권 최고액은 이자가 아무리 많이 쌓여도 그 한도를 넘지 못하는 근저당 설정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요. 채권 행사 권리 금액은 근저당 설정 금액 내에서 채권자가 받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전체 금액을 말합니다. 즉, 내가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금액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 NPL 물건을 찾을 때 원금은 정해져 있겠지만 이자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NPL 물건을 고르면서 이득이 될지를 먼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자가 쌓였는지 산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 나오는 게 채권 행사 권리 금액의 계산 방식인데요. 월 단위 계산 방식과 디테일한 1일 단위의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월 단위는 원금 곱하기 연체 이자율 나누기 12개월 곱하기 연체 개월수 더하기 원금 또는 청구액. 1일 단위로는 원금 곱하기 연체 이자율 나누기 365일 곱하기 연체일수 더하기 원금 또는 청구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금 계산은 근저당 나누기 110%에서 150%까지 적용해서 딱 떨어지는 숫자를 원금으로 예상해 봅니다. 원금과 이자율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의 연락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지만 나 혼자 가상으로 계산해 본다면 연체 이자를 포함해서 보통 10%에서 많게는 15%를 적용해 봅니다. 그리고 연체일수 또는 연체 월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경매정보지의 경매 기입 등기의 날짜와 청구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다만 경매를 직접적으로 신청한 채권자가 아니라면 경매 개시 날짜도 청구 금액도 표시가 안 될 테니까 이 부분도 역시 채권자와의 연락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상 낙찰일을 기준으로 75일을 더합니다. 이유는 낙찰일 이후 2주 뒤 확정이 나오고 한 달간 잔금 납부 기간이며 잔금 납부 이후 한 달 뒤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찰일을 기준으로 배당일까지 75일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 기입 등기된 날부터 배당일까지의 전체 일수를 합산하면 연체 일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수를 계산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친 총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을 채권행사 권리금액이라 칭합니다. 한 사건을 기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매 개시일이 2023년 11월 14일, 청구액이 2억 576만 5,841원이네요. 근저당이 2억 4천, 거기에 120%를 적용하니까 2억의 원금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연체일수는 경매 기입 등기 날부터 예상 낙찰일인 24년 11월 28일까지 379일이고 거기에 75일을 더하면 454일이 되겠습니다. 연체 이자율은 대충 11%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대입해 볼게요. 원금 곱하기 이자율 나누기 365일 곱하기 454일 더하기 청구액. 이렇게 하면 2억 3,313만 225원이 됩니다. 이자가 3,300만 원 정도 되니까 얼마에 매입해야 남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계산을 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못 느끼셨다면 아직 NPL에 감이 덜 오신 겁니다. 이 계산 방식은 NPL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익히셔야 하는 계산법이에요. 시세를 중심으로 이자가 얼마가 쌓였는지를 알아야 수익에 대한 예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결론인 거죠. 아참, 다들 구독은 하셨는가? 채권 매입에 판단이 섰다면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서 구두 계약을 하고 채권자로부터 제공받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당해세는 얼마인지, 소액임 차이는 있는지, 그 외로 나보다 먼저 배당받는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를 받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예상한 이자 금액이 맞는지, 이런 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모든 계산의 중심은 해당 물건지의 보수적인 시세를 기준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어 입찰. 채권을 매입한 후에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어 입찰이라고 합니다. 채권을 1억에 매입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에게 9천만 원에 낙찰된다면 그냥 앉아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금과 최소한의 경비를 더해서 방어 입찰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더 큰 이유는 유입 방식보다 배당 방식을 더 원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유입 방식과 배당 방식에 대한 내용은 MPL에 관련한 첫 번째 영상 MPL이란 무엇인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표를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숫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3억 5천의 채권을 3억에 매입했다 보겠습니다. 1차 최저가가 4억, 2차 최저가가 3억 3천, 3차 최저가가 2억 7천일 때 언제 방어 입찰에 들어가야 할까요? 원금과 최소한의 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우리는 3차의 방어 입찰을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다 낙찰되면 일반 경매로 낙찰받은 것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기 매도의 매력은 약간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아간다면 그 낙찰자에게 감사의 인사는 꼭 전하시고요. 우리의 사건은 배당 방식으로 최종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어 입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마다의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디시라고요? 경매 관련 때문에 그러는데 여신 관련팀 좀요. 잠시만요. 네. 아니 경매 관련 전화 주세요. 전화 먹었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용인 처인구 구림동에 있는 글렌하우스 그거 지금 근저당권이 완도 소환 수역 쌍촌동지소로 되어 있어서 네네. 혹시 요거 3번 유찰돼서 지금 2번째 진행되는데 네. 협상 여지가 있을지 해가지고 전화 한번 드렸어요. 협상할 수 있을지요? 예. 채권. 그럼 어차피 거기서도 이거 지금 이대로 계속 유찰되고 그러면 손해를 보시니까 네.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뭐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0980 개인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매매하신다고 지금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거기서도 개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 여신관리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있는데 관리부서 넘긴 것 같은데 지금 본점에도 또 관리과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주소 좀 혹시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니, 사건 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사건 번호 22타경이 22 타경에 저희 팀에서 그 뭐 이거를 만약에 그냥 가격 협상이 되면은 뭐 저희가 매입을 하고 저희가 직접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저희가 좀 낙찰 받아가려고 하는 그건데 만약에 이제 요 금액도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뭐 그냥 놔둬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거를 손해 보고 파실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하실지 그걸 좀 제시해 주시면 저희도 한번 검토하시고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이번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여기 저 지점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성함이 뭐 사장님이 뭐 이거 씨랑 어떻게 되실까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대위 변제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개인 투자자고 네. 있는 근저당권을 좀 협상해가지고 매입이 가능할지 여부를 좀 전화해본 거예요. 저희가 원금이 9천이에요 지금. 아, 9천이에요? 근데 채권 최고액이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을까요? 연체 이자가 해서 지금 이제 원금이 9천이고 지금 설정액은 1억 5천6백인데. 그러니까요. 1억 5천6백을. 저기 하다가 이제 상한이 되다가 이제 만 거거든요, 이게. 그럼 지금 현재 원금이 9천. 네, 처음에 1억 2천이 나갔었는데. 네네네. 저희들이 뭐 채권 매입을 하면서 뭐 할인을 좀 하면서 하는 그런 타입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되실지. 저희는 원금하고 비용이 다 해소가 돼야 돼요. 일단 그렇게 하려면은 저희가 2차가 지금 9,500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네네. 2차가 3차 가면 한 7,500 갈 것 같은데. 네네. 이제 2차에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 정도면 아마. 네. 내가 이걸 산다 하면 한 9,000, 한 6, 700 주고는 살 9,500, 800 정도 할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네, 하여튼 뭐 그거는 지금 생각이신 거고. 예. 2차가 떨어지면 모르는데 3차 될 시기가 돼봐야, 2차가 유찰이 돼봐야 이 얘기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금 뭐 먼저 미리 경매건이 아직 안 나와 있는 뭐 대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서부터 지금 뭐 1회 유찰된 건 또 2회 유찰된 건 이런 것들도 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의 적정선에 있어야 되는 거지. 또 유찰이 되면은 저희들이 제시하는 금액은 또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그러죠. 이제 거기 은행 쪽에서도 서로가 협의해가지고 얘기가 되고 뭐 어느 정도 할인 협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계약서를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그거 지금은 그럼 예를 들어 저희가 예를 들어 9,500을 제시한다면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금액에는 못하죠. 예. 거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바닥이에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1억 미만 금액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액으로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겠죠. 저희들이 소액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막 저희도 이제 보통 통상 한 3차, 4차까지 유찰되면은 경매 취하시켜요. 취하시키고 다시 놓고 이럴 수도 있고 하는데 또 안 그러면 채권자분이 다시 협상해가지고 취하시키고 다시 가져가시기도 하고.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비용 말고 실질적으로 원금과 이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시죠? 이게 잠깐만요. 나 방금 보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이게 거의 잠깐만요. 연체이자가 1,000,000원이에요. 예, 연체이자가 1,000,000원. 예. 원금이 9,000이고 정산 이자가 1,000,000원. 그럼 1억이라는 거네요. 그러죠. 1억이 좀 넘죠. 비용이 있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금액을 알아야 저희가 입찰할 때 그 금액으로 써야 되는 건 상황이니까. 예. 저는 딱 1억 400, 9,400에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야 지점장님. 손댈 거 하나도 없고, 저희도. 그냥. 그건 지점장님 생각이신 거고, 예. 한번, 검토하세요. 저는,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한 8,000 정도 생각했었었는데, 8,800에 가능하실까요, 혹시? 8,800이면 200만원 아껴서 뭐 하실랍니까, 사장님? 아니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1억 미만짜리를 단돈 100만 원이 남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걸 세를 줘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있어서 거기서도 약간 좀 손해를 보고 할인을 해주면 저희들도 요거를 팀에서 한번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사장님 소리나 마라. 구천에 하면은 제가 검토해 볼게요. 200만 원 하면 저희 직원들 나중에 상각 처리하고 뭐하고 이거. 구철에 한번 되시면은 전화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요. 나중에 계약하게 되면 당해세라든지 이거 이해관계인으로서 전부 다 띄어서 사전에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 단독 채권이고 당해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되니까 그거는 근저당권자가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경매와 MPL이 만났을 때의 효과. 단순히 경매만을 했을 때와 MPL을 알고 MPL을 접목시켜서 경매를 했을 때와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경매는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낙찰받은 물건을 잘 세팅해서 매매를 통해 단기 수익을 남기거나 전세나 월세 세팅으로 보유하면서 차후의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실거주 목표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양도세의 기준이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24년 12월 기준으로 개인의 양도세는 1년 미만 보유일 때 지방세를 포함해서 77%, 2년 미만 보유일 때 66%. 그래서 개인은 경매로 인한 단기 매도의 소득이 그리 크지 않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개인 매매 사업자 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개인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추는 것은 필수 사항이겠습니다. MPL을 이용한 경매는 하나의 경매 사건에 2번 입찰한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채권자와의 협상이 그리 쉽지만은 않겠지만 1차로 시간 투자와 시세 파악을 통해서 채권 매입 가격을 시세보다 충분히 저렴하게 스스로 정하고 채권자와의 협의를 거쳐서 적정 매입 가격을 확정짓고 계약을 합니다. 2차로 유입 방식으로서 매매할 금액으로 입찰을 하고 폐차라면 감사하겠지만
당연히 낙찰받은 뒤에 바로 입찰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도를 한다면 양도세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현 시세보다 약간은 저렴하게 입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단기 매도가 그나마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셨다면 이 내용을 반복해서 듣고 그 원리를 이해하시길 권장드리고 앞선 NPL 관련한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NPL 매입을 통해 낙찰받는 방식으로 한 사건에 2번의 정성을 기울인다면 그에 얻어지는 효과는 과히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똑같은 사건의 일반 경매로 입찰했을 때와 NPL의 매입을 통해서 입찰했을 때를 비교해 보신다면 그 답은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매와 NPL에 대한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방송으로 내보낼 수 없었던 NPL의 디테일한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에서 공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들은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만으로 압축해서 만들었는데요. 사실 큰 하자가 없는 경매 물건들을 입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알아두면 나쁠 건 없겠지만 앞으로 대다수의 우리가 겪을 실무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공부의 공부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실제 경험을 통한 나만의 한 사이클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들 구독은 하셨는가? 앞으로 업로드될 영상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실무 영상과 라이브 영상 등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